이번 시간은 공일 수산물 유통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자적 의미는 흐르게 해서 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무엇을 유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가치가 있는, 다시 말해 재화가 유통이 되는 것이고, 이 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유형적인 그런 물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수산물이 되겠죠. 그리고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서비스로 이전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하게 됐을 때에는 이러한 물품과 용역이 병행이 되어지기 위해 사전적인 의미로 거래라는 것이 발생이 하게 되고, 이 거래라는 것은 상적인 거래가 될 것이고, 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것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매상으로부터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소유권의 이전이 매매를 통해서 거래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적 유통이 발생이 되게 되죠. 이런 물적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기라는 란에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기술 같은 것들을 기재하고는 하지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먼 거리, 다시 말해 격지자 간의 그런 격차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운송의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관 기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 내에서도 운송이 가장 많은 부분을, 그 다음 보관을, 그 다음 비용을 많이 또 차지하는 기능이기도 하지요. 운송과 보관이라는 측면 내에서는 어떤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거래가 있고 물류가 있는 상황 내에서는 정보라는 것도 오가게 됩니다. 정보라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이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부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유통기한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길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게 되면 가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참치를 참치캔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영세하죠.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게 되죠. 또 원양이기 때문에 활어, 선어로 오기보다는 냉동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이 어떤 수적인 측면 내에서는 다수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영세하게 됩니다. 영세하다는 것은 자금적인 융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기능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적인 부분들이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흘러가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용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수산물이 되겠죠. 수산물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장 목표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다른 유통 경로와는 다른 것은 수산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부패가 빠르다는 겁니다. 부패가 빠르다는 것은 유통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양이라고 하거나 또는 먼 거리, 인접한 국가들은 선어로 오는 경우, 활어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먼 거리는 이 유통 길이를 넓히기 위해 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냉동을 하게 되면 운반하는 컨테이너도 냉동 컨테이너, 냉동 혹은 냉장
컨테이너가 돼야 되겠죠. 리퍼 컨테이너라고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냉장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박스카, 탑차 같이 되어 있어서 냉동이 되어져서 생산지로부터 소비자로 이전이 용이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바로 이 부패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산물 유통, 이해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수산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수산물 유통하고는 어떠한 경로를 가질 것이냐, 왜? 수산물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생산지로부터 소비지로 가게 할 것인가, 다양한 유통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이를 조금만 더 쪼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영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획하는 그런 생산자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어디에 팔 것인가라는 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계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도와온 경우를 협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이 된 조직이나 기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물을 가지고 조합을 한 거죠. 당연히 수산물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 생산자들은 생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조합에서는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형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어떠한 인기 있는 어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패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맡기죠. 위탁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이 되죠. 이 위탁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 위탁입니다. 다시 말해 인기 있든 없든 무조건 위탁받아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세한 생산자를 위한, 어민분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판매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시다시피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1, 2, 이런 3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지식으로 하든 손으로 표시를 하든 혹은 전자식으로 하든 입찰을 붙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호가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시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파는 사람과 그리고 부르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매하는 사람이 가격이 일치했을 때 그것이 곧 낙찰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가격이 일치했다, 그래서 호가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하기 때문에 상향식이라는 단어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상향식이라는 부분들은 영국식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상향식적 측면의 영국식뿐만 아니라 하향식도 있게 되죠. 이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낙찰자가 생길 때까지 내리는 반면에, 상향식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격을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입찰할 때 적어내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 낙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시호가 상향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영국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임에도 그런 차이가 영국식과는 좀 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판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서도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수산물이라고 그랬죠. 수산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은 지 며칠 된 것이냐, 아니면 냉동이냐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활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회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활어 같은 경우에는 수집상들이 모으거나 혹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높아요. 판매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활어 같은 경우에는 수조를 직접 갖추고 차량 자체에도 있고 또 판매하는 곳에서도 이 수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죠. 선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나가죠. 물론 이제 수집상이 선어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선어라는 부분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 또 낙찰되어지는 그런 이 사례 같은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게 돼요. 냉동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가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게 돼요. 그래서 가공업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가공업자가 유통기간이 늘 수 있도록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길게 가질 수 있도록 가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 수산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들이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요 매자의 한자는 이제 틀리게 되는데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이 매매를 위해서 참가하는 대상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에서는 정해놓은 시장이 있어요. 무조건적 위탁이고 낙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 시장이 존재하죠. 법에서 정해놓은 시장이 있게 돼요. 그래서 뭐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같이 중앙시장도 있고 그리고 뭐 광역시에서도 그렇고 특별시도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중앙시장과는 다르게 시에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앙시장이 아니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래서 지방시장의 개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유사 도매하는 역할의 시장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은 법정 외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할 때에는 이 누구에게 개설을 받는가, 개설을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개설자인가, 그리고 그 개설자는 운영을 위해서 누구를 두는가, 경매사 같은 경우죠. 뭐 중도매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고 유사도매 시장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수산물의 특징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되는구나. 그래서 수산물 유통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했을 땐 상대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들이 만들게 되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죠.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규격, 다양한 품질, 그리고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가진 경로,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때에는 앞에 따른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은 뒤에 따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개괄적인 의미로서 이해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유통이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부 사항들이 뒷단원에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단원의 수산물 유통의 이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학습이 아니라 무엇을 학습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주관식을 푸실 때 그 이해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01 수산물 유통의 이해, 뜻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 생산된 후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중간이 바로 유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가격의 결정이라는 부분이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운영도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돼요.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공장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또 마케팅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서 그 모든 비용들을 생산한 품목의 수로 나눴더니 단위당 원가가 얼마라고 하고 그 원가에 우리는 수익을 어느 정도 붙이자라고 하는 원가 가산법을 쓰게 돼요. 이러한 가격 결정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규격이 통일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 경제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부터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1차 가격 형성이 되고 유통 단계에 갈 때마다 계속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은 경제적인 의미로서 보자면 세로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라이스, 가격을 의미하고 가로측 같은 경우에는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격이 비싼 경우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의 양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겠죠. 그만큼 수익이 될 테니까. 가격이 낮게 되면 공급하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줄이겠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풍년이 되면 좋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이 판매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더 나가서 오히려 안 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공급곡선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가격이 비싸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살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사게 될 것이죠. 뭐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균형이 맞아질 때 P0, Q0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을 NQT, 균형 가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로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데 어떤 시장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혹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혹은 독점 시장이냐 독과점 시장이냐 혹은 뭐 그 과점 시장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가를 알게 되면 그 가격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 가격에서 불필요한 비용, 코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원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수산물 유통이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하게 되겠죠. 이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만큼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도 낮아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유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의 기회는 훨씬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게 돼요. 어떠한 물품을 보낸다, 수산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택시를 혼자 타면 다 내죠. 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 다 내요. 4명이 탄다라고 하면 n분의 1로 했을 때는 500원씩 내면 돼요. 금액이 확 줄죠. 다시 말해 규격화가 다 틀리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형태로 등급 선별을 한 과정에 과정이 되어지고 선별이 끝나게 되면 포장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럼 포장을 규격화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 등급을 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일정한 기준 하에 뭐 그 등급에 대한 기준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규격과 등급화가 되게 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포장 같은 혹은 포장되어진 물품을 차에 싣는 상차해서 가는 차량의 규격화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면 지게차 같은 걸로 싣고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계 자동화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 뭐 앞서 뭐 유통의 기능들도 다 서포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생산자는 판매의 기회를 훨씬 넓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니 만족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유통이 가지고 있는 큰 목적은 고객이든 생산자든 만족의 효용의 증대에 있어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린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를 국민경제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경로인데 이건 일반적인 연근해죠. 그래서 생산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산지, 위판장, 위탁해서 판매하는 위판장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산물 소비지로 갈 수 있는 도매시장,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이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관호는 수산물 유통의 특성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이라는 것은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그라미 1번,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기계류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면 규격이라든 게 있어요. 품질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유통 경로가 다양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활어냐, 선어냐, 냉동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서 판매를 할 것이냐, 위판장을 이용할 것이냐, 뭐 협동조합을 이용할 것이냐, 혹은 자본력이 큰 객주에게 자금을 받아서 그 생산한 어패류를 객주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할 것이냐, 뭐 다양한 형태들로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오늘 고등어 한 마리를 먹었으니 내일은 아주 맛있었으니까 10마리 먹어야지 하지는 않아요. 소량 분산성을 가지게 되죠. 이에 따라 유통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물 자체의 규격화와 균질화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가격 변동하죠. 변동이라는 것은 어획되어지는 어패류가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생산자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10마리 잡아야지 한다고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계절성, 불확실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어획되는 생산이 오늘은 뭐 1등급 정도 뭐 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잡아야지 한다고 잡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등급도 다양해요. 또 동그라미 디귿, 부패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 이렇게 생산된 것이 소매 단계에서 다 판매가 되어지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위한, 보관을 위한, 품질 유지를 위한 장비들이 또 냉동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들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높은 특성을 갖게 돼요. 우린 이것을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죠. 데인저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데인저는 자연적인 위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리스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죠. 경제적인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면 위험이 높은 만큼 비용도 가격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험 아시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보험에 있어서의 가격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은 조금 분산해서 구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수산물의 저장성 매우 낮죠.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량으로 또 빈번하게 구매하는 특성과 더불어서 이러한 수산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수산물 유통의 기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송 기능, 보관 기능, 정보 전달 기능, 그리고 거래를 위한 기능, 상품을 갖추어서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구색 기능, 선별할 수 있는 뭐 등급이라든지 품질의 같은 정도, 등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수산물을 모으는 집적 기능, 그리고 수산물을 나누는 분할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째, 수산물 유통활동 체계인데 상적 유통활동과 물적 유통활동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상적인 것은 상거래죠.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 기능에 관한 활동으로 상거래 활동, 유통금융보험, 기타 유통 조성 등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물적 유통 활동은 실질적인 물의 흐름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운송, 보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정보 전달,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수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수산물 유통활동의 체계라고 해서 상적인 유통활동과 물적인 유통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활동들은 각각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에 대한 강의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때 학습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암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암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점 기억하셔서 복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